후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일전 1편에서 옆에 계신 회계사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상속 징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2편 예고를 했었습니다. 바로 차용증입니다. 이번에는 세무사님께서 딱 정리를 해주셨다면서요. 이 기본적으로 국세청은 부모 자식 간의 거래,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런 거래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세금을 내기 싫어서가 결론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세금을 어떻게든 좀 덜 내고 안 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또 자녀들이 집을 살려면 이제는 웬만한 자금 가지고는 마련하기 쉽지 않죠. 대출을 끌어오는 것도 한도가 있고 본인 소득을 가지고도 안 되는데, 그러면 소장님, 이게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 받고 모은 돈 해서 부족하면 증여받으면 되잖아요. 왜 증여받지 않고? 결국 증여세 내기 싫어서?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맞벌이 부부가 10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두 맞벌이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3억 정도 자기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물어봤더니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럼 소장님, 얼마가 부족하죠? 3억 정도가 비계되네요. 그렇죠. 그럼 이 3억을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증여 받으면 되죠. 돼야 되는데 우리가 증여세 누가 내게 됐죠? 이제 수증자가 납부를 하죠. 그렇죠. 수증자가 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3억을 받으면 3억에 대한 증여세가 약 4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또 4천만 원이 벼요. 그러면 이 자금만큼 추가로 또 증여를 받아야겠죠. 그러면 아까운 세금을 더 내겠죠. 그렇죠. 증여 받은 돈에 대해 또 증여세가 붙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좀 피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차용증, 부모 자식 간의 금전 대차 거래가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규정은 상속증여세법 제41조 4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법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한테 3억을 빌리고 이자를 안 주면 그 이자만큼은 증여가 돼야 되죠. 근데 왜 차용증을 쓸까요? 그 다음에 있는 단서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뭔진 모르겠지만 이 기준금액 미만의 증여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적정 이자율을 찾아봤더니 이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적정 이자율은 4.6%라고 되어 있고요. 이 기준금액 미만이라고 하는 거는 1,0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한테 돈을 빌려서 이자를 4.6%를 줘야 되는데 이거보다 적게 주면 그 적게 준 게 증여죠. 근데 그 증여로 보는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가 아니다라고 법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공부를 하긴 했어요. 그러면 차용증을 쓰세요 라고 말하면 무조건 4.6%의 이자율을 써야지만 되는 줄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게 4.6%를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 4.6%로 계산한 이자와 근데 그보다 낮게 설정한 이자랑 그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과세를 하지 않는다.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즉 나는 부모 자식 간에 3% 이자 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얼마까지 금전을 저 이율로 빌려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장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부모님께 2억 5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1% 이상만 이자를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계산을 해보면 내가 2억 5천만 원을 빌려오고 여기에 1%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로 보는 게 4.6에서 1%를 제외한 3.6%가 되겠죠. 그럼 2억 5천 곱하기 3.6을 하면 900만 원이 됩니다. 연간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장표상에서 1% 이자율을 예시로 들어주시긴 했는데 제가 또 그런 얘기를 듣긴 했어요. 이게 또 이자가 또 어느 정도 타당해야지 즉 적어도 2점 몇이든 2점 몇도 요즘 낮잖아요. 그렇죠. 고금리 시대에. 네. 적어도 3%라든가 이 정도는 써야지 너무 1% 금리 이건 좀 국세청이 봤을 때 이상한 거 아니냐. 충분히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법에 명확하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돼야 된다라면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이 없어져야 되겠죠. 분명히 세법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로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법으로 봤을 때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만 가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 다른 이슈가 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다음 장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차용증을 활용해서 작년에 아파트를 구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부모님께서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대요. 왜?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이자를 받게 되면 뭘 내야 되죠? 이제 소득세를 내야겠죠. 이자 그렇죠. 소득세. 이자 소득세라는 거를 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받았는데 소득세를 누락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이자 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많이 이슈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차용증을 써서 증여세가 부과가 안 된다는 걸 알고 그 적정 구간을 활용하다 보니 세무서에서는 증여세가 안 되면 소득세라도 걷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쪽 부분을 좀 상당히 많이 건드리고 있고요. 기사가 한번 뜬 적이 있습니다. 장녀에게 4억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는데 이자를 받은 건 적정하게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소득세를 안 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슈를 좀 삼은 기사가 있었어요. 이 이자는 어떤 이자냐라는 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사적 금전대차 거래라고 하면 이를 비영업대금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비영업대금 이익도 원칙적으로는 이자를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를 해서 매달 그 다음 달에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개인 간엔 그런 행위를 잘 안 하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원천징수를 안 했다라면 그 다음에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를 소득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 이자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 넘냐 안 넘냐 상관없이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를 해야 되고요. 비영업대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자체는 25%로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자 소득세라고 하면 15.4%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25% 너무 센데요. 사실 FM대로 하고 싶어도 내가 직접 원천징수까지 해서 납부하고 이게 조금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걸 개개인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안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나 약간 이런 불순한 생각도 좀 많이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개인들이 접근해야 될까요? 사실 신고를 직접 하시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럴 때는 세무 전문가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100% 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증여세도 피하고 이자 소득세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차용증을 잘만 활용하면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소득세도 절세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2억을 빌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억을 빌려오면 2억 곱하기 4.6% 이자를 줘야 되죠. 근데 이 이자를 안 줬다라고 하면 안 준 금액만큼이 증여입니다. 그런데 2억 곱하기 4.6을 하면 연간 920만 원이에요. 즉 10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증여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2억 정도만 빌려서 쓴다라면 증여세도 내지 않을 수 있고 소득세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이자를 한 푼도 안 내면 안 된다. 단돈 뭐 10만 원이라도 납부를 해야지 돈이 오가지 않으면 이거는 차용으로 보지 않고 그냥 증여로 본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세무서와의 논리 싸움인데요. 우리가 차용을 했다, 즉 빌렸다라는 걸 입증을 하려면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주면 됩니다. 우리가 2억을 빌렸을 때는 세법상 규정대로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이자 대신 원금을 따박따박 같은 날짜에 빌려주신 부모님 계좌로 넣었다 하면 세무서에서 이게 증여로 의심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원금을 갚고 있기 때문에 증여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2억 정도를 빌렸었을 때 이자를 뭐 3%로 해서 주는 것보다 그냥 원금을 갚아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내 빚도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이거 진짜 문제가 없는 거 맞나요? 여러분들이 법에 있는 걸 잘 지켜서 한다라면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 돈을 빌린 사람의
어떤 소득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세무 전문가를 만나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와 관련된 또 추징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사례는 부모 차입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케이스입니다. 30대인 B씨는 30억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전액을 부친으로부터 빌렸다고 해요. 근데 국세청에서 봤더니 실제로 차입금에 대한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 부친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했지만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즉 차용증과 여러 가지 정황을 다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빨간색에 있는 것처럼 소득이 상당히 미미해서 갚을 능력이 없고 3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차용 계약을 했다라는 건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부모님 연세가 80세인데 30년간 차용했다. 뭐 이거 인정 아무도 안 해주겠죠? 그리고 세 번째, 허위 차용 계약서를 차입 계약서를 작성해서 부친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수중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차용증을 썼지만 고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 조사를 해봤더니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갚을 의사도 없었다라는 게 입증이 돼서 증여세를 과세를 했고,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친인척을 돌려서 우회 증여를 한 케이스도 걸렸습니다.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증여세 탈루를 잡아냈는데요. A씨의 부친이 B의 모친인 C에게 자금을 주고 다시 C는 B에게 송금하고 이를 다시 A에게 주는 상당히 복잡한 거래를 하면 국세청에서 알 수 없겠지라고 했지만 요새 워낙 전산이 잘 되어 있어서 다 돌려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래했는지 자금을 다 따라가면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뭔가 부모님의 자금을 활용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라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투미TV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차용증에 관련된 팁들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또 아까 얘기해보니까 그냥 막 하려고 했더니 뭐 부정당하는 사례, 그렇죠. 네.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차용증이라는 게 법정 양식은 또 없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용어들은 있으면 좋겠다라는 뭔가 기준점 설명해 주신다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일단 차용증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양식을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한테 3억을 빌려주신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한테 돈을 빌려주실 때 제 이름, 주민번호, 그리고 만약 얘가 돈을 안 갚을 수 있으니까 집 주소 알아야겠죠. 전화번호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든 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매달 15일이면 15일 특정한 날에 이자를 어느 계좌로 또는 원금을 어느 계좌로 넣어라 라는 문구들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안 갚는다라면 어떠한 압류 행위를 하겠다라는 것도 특약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요건을 갖추고 이거에 맞게 차용증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자금을 사관하고 자금 이체하는 흔적들이 있다라면 세무서에서도 무조건 증여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사례처럼 30년씩의 장기적인 차용 기간은 상식적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 구간이에요. 보통 3에서 5년 정도로 작성을 하시고 만약에 못 갚게 되면 그 시점에 다시 차용증을 작성해서 줄어든 원금 또는 이걸 가지고 다시 계속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남한테 빌려준다라고 생각하고서 문구들을 작성해 보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세무사님께서 차용증에 대하여 쭉 설명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주의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할 때 가장 큰 금액을 빌릴 때가 이제 자녀가 집을 구입할 때죠. 근데 지금은 주택을 구입할 때는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다 돈을 빌리거나 이제 제3자로부터 빌리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 항목에 기타 차입금 항목으로 기재가 되는데요. 이 기타 차입금 항목이 너무 크게 되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일단 금융기관 대출이라든지 이제 국세청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양성화된 그런 자금들로 우선 구성을 하시고, 그렇게 해도 부족한 자금은 차용증을 쓰시거나 아니면 증여와 차용을 같이 섞어서 하시거나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즘에는 차용증을 써가지고 자녀의 자금 출처는 소명이 됐다 하더라도 빌려준 사람의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려주는 사람, 부모님 역시 그 자금의 출처가 명확한 자금으로 빌려주셔야 함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두 세무 전문가분과 함께 1편, 2편에 걸쳐서 세금에 대한 내용들 쭉 풀어드렸는데요. 투미TV 첫 출연이신데 그래도 출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서 투미TV를 종종 시청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투미TV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유명한 채널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김재경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아직은 많이 미약하지만 마세TV도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영상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투미TV와 마세TV 둘 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영 소장과 호연회계법인 김재현 회계사 마세TV의 이환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